자, 시합상. 예산 결정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예산 결정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거야, 쌤? 자, 다 알다시피 예산 결정이라는 것은 전체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 총론 부분, 재정에서는 총론 부분에서는 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산에 좀 묶을까요? 기능하고 예산의 종류, 그다음 예산 관련 기관, 예산의 분류,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 예산 결정 이론이 있어요. 이 재무행정에서 이론적인 부분이 쭉 하나요. 나머지는 다 거의 며칠까지 제출해야 되고 며칠까지 편성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 절차적인 부분인데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절차가 좀 복잡하죠. 그 다음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것만 해결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할 부분은 예산 결정 이론이다. 그럼 예산 결정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뒤에 할 것이 뭐냐면 예산의 과정이에요. 예산의 과정. 쌤 생각해,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짜요, 보통? 정부에서 편성하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 이걸 다시 정부에서 뭐예요? 우리 쌤들이 공무원 되면 집행하죠. 그 다음 다 집행하면 감사원에서 결산해서 국회에서 또 국회 보고해서 처리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산을 쓰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총체주의 또는 합리주의 관점 이런 것들이 자 총체주의와 점증주의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론은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이게 대표적인 관점입니다. 총체주의는 합리주의라고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 생각해봐요.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래서, 자, 만약에 국방부라면 어디에 얼마 쓸 건지, 또는 보건복지부라면 어디에 얼마 쓸 건지 이걸 정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당연히 국회에서도 이걸 정해놓은 걸 심의하고 집행할 건데 각 단계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다 비시 분석을 한다. 그렇죠?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그럼 무슨 주의겠어요? 총체주의.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이론이 왜 나왔냐면 거기
자, 키라는 학자가 키의 예산 이론이라는 게 60페이지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이런 거야. 어떤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에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 그렇죠? 자, 한번 우리 스님들은 좀 그래도 뭐 이해를 하실 거니까 국군들의 복지에 써야 되겠어? 우리가 이 전투기 같은 거 사온 데 써야 되겠어? 국방부에 50조를 줬다 그러면, 또는 그 50조 중에서 만약에 5조를 어디에 쓸까를 결정한다 그러면 어디에 써야 돼? 이런 것들이죠. 왜 A가 아니라 B에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했다는가? 배분하도록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촉발됐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 루이스의 예산 이론에서 쭉 나왔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 기본 입장 키의 논의 중 예산 배분 함성 측면을 보다 더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가 루이스라고 돼 있죠. 거기서 루이스의 예산 배분을 위한 세 가지 원칙.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로 발생하는 편익이 적어도 그 지출의 기회비용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자,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학교를 간다. 대학교 안 가고 이를테면 회사를 간다. 만약에 회사를 가서 만약에 300만 원을 벌 수, 1년에 4천만 원을 벌 수, 또는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대학을 나와서 이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4년 후에는 일생을 통해서 봤을 때보다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버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어야만, 이런 3천이 4년이면 1억 2천이니까 1억 2천 능가할 수 있는 돈을 조만간에 벌 수 있어야 대학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이니까 최소한 이것보다는 높은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도 A 사업이 아니라 B 사업이 하려면 최소한 A 사업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기회비용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 말이.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한계 효용 체감하기 때문에 예산 배분에 있어서 한계 이론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몇 가지 다른 용도로 배분할 때 우리가 우리 시장에 가면 사과를 몇 개 사야 되냐, 이거 사과도 사고 배도 사고 그래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사야 돼? 일단 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과를 먼저 사려고 할 때 사과를 한 개 살 때는 상당히 효용이 높을 거란 말이야. 한 개니까. 근데 사과가 2개 되면 어때요 우리가? 효용이 좀 떨어지죠. 3개, 4개 딱 보니까 효용이 쭉 이렇게 한 개 효용 곡선이 있으면 한 개 효용 곡선이 4개면 딱 비용하고 맞더라. 그럼 여기까지는 효용이 높은 거잖아 다. 그럴 때 그만두고 그럼 사과는 4개 사고 다시 배로 가서 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2개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는 효용이 급격히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자는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하자는 거야. 자, 다시 우리 선생님들이 시장에 가서 10,000원밖에 없어. 근데 사과도 사고 배도 사고 다른 것도 사야 된다고 생각. 사과 배 그 다음 또 뭐가 좋죠? 바나나를 산다 그러면 몇 개 살 건지를 한계 비용을 가지고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 효과성에 따라 지출의 비교. 그래서 효과가 같은 것이 2개 있으면 대수시면 뭐한다? 상대적인 거. 그렇죠? 서로 해라. 그래서 이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완전히 총체주의적 입장이죠, 보니까. 총체주의.
자, 그래서 거기 총체주의, 점증주의 좀 봅시다. 그럼 이런 겁니다. 총체주의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거기 비시 분석해 가면서 가장 좋은 대안들을 선택해라. 그 다음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 집행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그렇게 해라는 거.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다? 총체주의적 이 접근이 들어가 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예산 제도는 이게 총체주의 입장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합리성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예산 이론은 62페이지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 이론에 근거해서 예산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도록 결정되면 또한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다음 예산에 대한 이런 합리성의 강조는 관리적 시각과 경제적 시각을 모두 포함한다. 다 경제적 시각에는 정부 재정활동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이 있다. 관리적 시각에서는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 관리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효율적 집행, 특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거기 있죠. 루이스 이론은 뭡니까? 쉬크의 체제 예산 운영도 총체주의를 반영한 이론이며 특히 PPBS, GBB 뒤에서 설명합니다. 제로 베이스 버제팅하고 PPBS 이런 것들은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과정 측면에서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자, 거시적 부분하고 미시적 배분. 이 거시적으로 측면에서는 우리가 파레토 체적이 돼야 되는 거고, 미시적 부분에서는 아까 한계 효용 급등의 원리.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 우리가 과일을 얼마 살 거냐 할 때는 전체적인 과일이니까 크죠. 총체적인 거죠. 그럴 때는 가장 파레토 체적적인 걸 고른다면 우리가 과일 중에서 다시 어떤 것, 사과 몇 개, 배는 몇 개, 그 다음 바나나를 몇 개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계 효용 측면을 고려해라. 이렇게 이게 미시적 측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총체주의적 한계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짤 때, 자, 인간의 인지적 환경, 문제나 목표가 불명확하다, 사회 후생 함수가 도출이 곤란하다, 계량화가 곤란하고 정치적 합리성이 무시되고 예산 결정에 직권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쌤, 이런 후생함수를 구하기가 쉬운 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후생을 알 수 있겠어? 그렇죠? 이런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든 대안들을 고려해서 선택하기에는 머리가 한계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이거 시험에는 조금 더 보겠지만 이런 특징들이 나오거나 한계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 점쟁주의는 지금 여기 점쟁주의는 이렇다는 거야.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집행할 때, 결정할 때 이렇게 짠대. 전년도 거 예산 보고 나서 조금 더 향상된 대안을 짠다는 거야. 편성한다는 거야. 그렇죠?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가장 맞을지 몰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짤 때 점쟁주의적 예산이다 그러면 왜 현장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냐면, 자, 어떤 부서의 인건비가 1,000억이었다고 합시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인건비가 1,000억이었으면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1,000억보다 오르는 값. 게다가 신규가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경직성 경비, 꼭 나가야 되는 경비를 경직성 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총체주의는 어떻게 한다? 옛날보다 약간 향상된 형태로만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것까지 모든 걸 비시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정치적 타협이나 합의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뭐다? 점증주의. 제가 재무행정 할 때 재무행정은 경제적 합리성하고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그랬죠. 총체주의는 무엇에 가깝다? 정치적 합리성. 그래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출발하는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예산 결정이 몇 가지 대안만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정보만을 사용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소평의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은 집단적 합리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익 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협상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바꿔지겠어요? 안 바꿔지겠어요? 많이 안 바꿔진다는 거죠. 자, 거기 마지막 보면 점증주의는 4번 정책 결정의 린드블룸과 예산 결정의 윌다브스키. 우리가 정책론에서 점증주의 배웠죠. 점증주의 정책 결정. 거기 그래서 정책론에서는 린드블룸, 예산 재무행정에서는 윌다브스키. 이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실제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 연속적이면서 제한된 비교를 통해서 적응적 조정의 과정이고,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중요한 말이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방식을 택한다. 그래서 마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파적 상호 조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점증성의 정도. 그다음 어느 정도 그런 변해야 점증성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점증성의 대상에서는 총예산 규모는 점증적이고 사업별에서는 비점증적일 수도 있는 거고, 기관과 관계에서는 선형적 안정적이고 점증적 결과로 나타나고, 점증주의 전제 조건은 권력이 분산돼 있다.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 않다. 단기적인 예산 사이클로 들 수 있다. 단기간에 확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 정치적인 점증주의 효용, 정치적 가치 고려, 협상 타입에 의한 갈등 조정, 갈등 소지 축소 및 높은 예측 가능성, 참여 이익 표출 촉진, 결정 비용이 절감. 선생님, 조금만 대안을 생각하니까 결정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간결하다.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거기 한계도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디까지 변해야 점증적인 거냐, 이런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 아까 이 총체주의는 BC 분석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타협과 합의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없었어요. 그냥 이론적 설명이 명확하지 않죠. 자, 그 다음 기득권 보호. 여러분, 조금씩 바꾸면 결국은 있는 사람이 보호될 수밖에 없겠죠, 기득권이. 그쵸? 그래서 보수주의적 성격이다. 또는 개혁에 대한 저항 원리로 사용한다. 예산의 정책 기능이 약화된다. 왜냐하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자, 경직된 예산 구조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반을 가능하기 힘들겠죠. 조금씩만 바꾸면. 완전히 변하고 크게 일어난다면 크게 바꿔야 되는데, 그쵸? 자, 점증주의는 현재의 것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급격하게 우리가 예산도 바꿔야 되겠죠. 자, 답은 조금 이따 와서 읽겠습니다. 답은 조금 이따 와서 읽을 거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자, 뭘로부터 이제 69부터 한번 넘어봅시다. 단절 균형 이론하고 우리가 다중 합리성 모형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절 균형 이론하고 다중 합리성 이론. 이게 이제 시험에 최근에 주장된 이론들이니까. 단절 균형 이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야기냐 도대체. 뭐가 단절 균형 이론이냐. 이것만 잘 알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단절 균형. 우리가 아까 점쟁주의 지금 총체주의 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점쟁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점쟁주의가 턱이나 좀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마음에 든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죠. 일사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거 설명이 돼야 한대. 우리가 이렇게 점진주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갑자기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아주 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정 정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4대강 사업, 대통령이 바꾸니까 4대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강에는 1조도 투입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40조를 투입한대요. 하천 관리에 1조도 투입 안 했는데 한 40조면 갑자기 어떻게 된가? 폭발적으로 튀어버리죠, 이렇게. 단절되어 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이건 설명할 수 없어. 점쟁주의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단절 균형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절 균형 이론은 복잡한 사회 체제에서 조직 체계, 정책 체제 등에서 변화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된 것이다. 답은 일산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변하지만 때때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일산 결정을 점진적으로 하며 설명한 점진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단절 균형 이론은 이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 고생물학에서 정책 결정에 적용된 단절. 자, 우리가 고생물학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나왔을까? 또는 어떤 종류가 망하고 갑자기 딱 나올 때 어때? 완전히 단절이 생기죠. 그러잖아, 단절. 그러다가 또 이 생물들이 쭉 가다가 어느 시기 되면 또 사라졌다가 다시 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단절 고생물학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보통. 그래서 단절 균형 모형은 일산적으로 배분의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에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일산 이론이다. 이 모형은 일산의 전년 대비 일정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진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했다. 그래서 특징은 일산 결정 과정과 정책 하위 체제죠. 이건 뭐 정책 하위 체제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정책 하위 체제가 본 것처럼 뭐냐면 정책 하위 체제들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건복지부 같으면 우리가 철의 삼각지대라고 그래. 철의 삼각이라고 그래서 삼각동맹이라고 해서 누가 있어? 일단 의사단체들이 있겠어 없겠어? 자, 보건복지부 관료 있겠어? 보건복지부 국장이라든가 이런 보건복지부 소속의 관료들이 있겠죠? 자, 의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있는 것처럼 입법부 보좌관이 있어 없어? 입법부 보좌관, 이익집단,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뭐 한다? 서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년도에 의료 습관을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늘리면 좋겠니?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때요? 로비 같은 이 서로 간에 할 때는 옛날과 크게 바꿔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책 가해 체제 자, 거기 1, 2, 3에서 쭉 보면 3 정책 가해 체제는 이슈 네트워크, 철의 삼각 등이 평험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자들인 정책 가해 체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런 단절 균형 이론 지지자들이 정책 가해 체제에 관심을 둔 이유는 정책 가해 체제가 정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 가해 체제가 안정적이면 정책은 크게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결정 체제의 분류와 제한된 합리성, 정책 가해 체제가 안정적이며 결정 체제는 분리되어 관심은 분산되고 의사결정은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참여자간 합의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어서 예산 결정은 점쟁주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소폭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정책 하에 체제들이 결정할 때는 안정적일 때 이런 정책 하에 체제가 와해되거나 또는 거시 체제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자,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관료들이라든가 의원 보좌관들이나 이들이 정할 때는 옛날 자기들이 이익이잖아. 자기들이 해왔던 일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뭐가 바꿔졌다. 정권이 교체돼 버렸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달라지겠죠. 봐봐요. 소폭적 변화와 근본적 변화가 있는데 보수적이고 중첩적인 정치제도가 제한된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대개는 소폭적 점진적 변화가 발생하지만 가끔 간헐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대폭적 변화가 생긴다. 그 이유는 봐봐. 첫째, 예산 환경이 변해서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즉 관심의 변화. 둘째, 결정 구조가 변한 경우. 아까 관료도 변했고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변해 안 변했어요? 자, 우리 지금 이 정권도 완전히 다른 전 정권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죠. 자, 그 다음 정권 하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면 정책 결정은 어디로? 이제 이게 와해돼 버렸어. 선생님, 와해돼 버렸어. 이들이 하에체제들이 잘 철회 장관을 했는데 이들이 와해돼 버린 거야. 정권이 바꿔져서. 그러면 이제 누가 이들이 이제 결정을 못해. 그럼 고위층으로 옮겨가겠어, 안 되겠어? 거시적인 이제 고위체제로 올라가죠. 그럼 정책 하에 체제에서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면 점진적이지만 고위층에서 일어나면 자, 고위층들은 뭘 생각하겠어? 사실은 조금 이거 격렬적으로 하지 않고 우선순위 위주로 한단 말이야. 자, 바꿔줬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꿔지거나 지금 현 정부로 바꿔줬으면 완전히 정책 하에 체제가 결정할 수 있겠었겠어요. 자, 봐봐. 여당 입법 보좌관들이 다 바꿔줘 있고, 또 관료들도 전직 국장들이 다 바꿔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들이 결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해서 만약 교육 쪽에서 옛날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정교조들이 이야기해도 많이 들어줬어. 이익 집단으로. 근데 지금 갑자기 이익 집단이 완전히 바꿔진 거야. 그러면 정책을 이쪽에서 못하니까 위쪽에서 하면 내가 뭘 했어? 4대강 사업을 공약을 했어. 그럼 당연히 하청관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겠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산 변화의 세전분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전분포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규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정규분포죠. 세전분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쪽도 뾰족하고 이쪽도 뾰족하고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도 많이 물론 어느 정도 정기분포 형태를 띠지만 완전히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도 좀 있고 이쪽도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급진적인 게 변화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부분이 오면 변화가 될 수 있죠. 이런 걸 세점분포라고 그래요. 세점. 자, 일단 공원과 한계, 킹덤의 이 두 개의 점화장치, 사회적 사건과 정치적 사건의 정치적 창을 열게 된다는 주장과 맥락이 유사하다. 점증주의에서 이론적 진전이지만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가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경로우전성도 그랬었죠. 생각나 안 나? 신제도주의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우전성. 이건 일단 넘어가도 돼요. 그때 나온 거니까 좀 넘어가도 되는데, 경로우전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쭉 이렇게 오다가, 자, 역사적으로 쭉 흐름이 오다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하는 번 있으면 갑자기 크게 변한다고 그랬죠. 임계점에 이르면, 그쵸? 나중에, 그건 이제 여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제 다중합리성 모형이 뭔 말이냐면, 다중합리성 모형, 자, 다중합리성 모형은 우리가 이건 이제 합리주의 모형을 조금 바꾼 거야. 합리주의 모형의 변화인데, 자, 우리가 뭐 할 때, 편성하고 뭐 할 때,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할 때 다 합리주의를 취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다중합리성 모형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거기 어떤 것에 일단 기반을 두냐면 킹덤하고 루빈의 실시간 예상 운영 모형하고 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자, 서메이와 웰로브의 거기 있는 73페이지 보면 연구가 합리성 모형, 다중합리성 모형. 자, 선생님 그냥 이 모형을 설명하려면 이런 거였어요. 이들은 거기 보니까 73페이지 보면 서메이어와 윌로비는 미국 주정부의 중앙예산실에 근무하는 분석가들의 의사결정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미국의 어디에 근무하는? 주정부. 그러면 여기 주지사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예산실이 있겠죠.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 예산실이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거의 주가 나라 같잖아. 그쵸? 우리나라처럼 한번 써봅시다. 내가 미국을 잘 모르니까. 보건복지부. 그쵸? 뭐 교육부 이렇게 써봅시다. 쭉 있겠죠? 여기도 뭐가 있다 그랬어? 우리 기획실에 예산 담당관이 있다고 그랬죠? 예산 담당관. 그다음 여기는 여러분 국가 과가 여기 또 있다고 그랬죠? 여러 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도. 그쵸? 국장하고 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예산실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예산실 여기 나눠줄 때, 보건복지부 얼마, 교육부에 얼마 이렇게 나눠줄 때, 이 사람 나눠줄 때는 분명히 경제적 합리성도 추구하겠죠. 경제적으로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그쵸? 그런데 주지사 눈치도 봐, 안 봐? 주지사 눈치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이때는 BC 분석할지 모르지만 여기 볼 때는 무슨 합리성도 필요하겠어? 정치적 합리성도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총체주의 모형, 합리주의 모형은 모든 과정에서 BC 분석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정부에 있는 예산실에 있는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그냥 BC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경제적 합리성도 그러니까 여기서 다중 합리성이라는 건 합리성 여러 가지 합리성을 고려하더라. 다시요. 이것만 알아두면 돼. 뭘 한다? 여러 가지 합리성을 고려한다. 그렇죠? 뭐 할 때 그렇죠? 거기 같이 여러 가지 이를테면 세입에서 세출할 때 여러 가지 뭐가 달라진다. 고려사항들이 여기 분석가들이 다 달라지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제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정치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기술적 합리성 그렇죠? 이런 것도 고려하고 거기 같이 또는 법적인 거 규제 같은 것도 다 고려하더라. 법적인 합리성도 고려하더라.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여러 합리성을 고려한다. 다중 합리성 모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 번만.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흐름에서 어떤 걸 고려하느냐 할 때 거기 루빈의 71페이지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을 참조했어. 거기 루빈의 71페이지 제일 밑에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는 서로 성질이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된 세입, 세출, 균형, 집회, 과정의 5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돼 조례되는 의사결정 모형을 말하는데 거기 봅시다. 자, 72페이지 양가로 2번 보니까 5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다? 세입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먼저 세금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문제죠. 그럴 때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더라. 설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고 밑에 4, 이때 세입 결정 주된 제약 조건은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고 세출할 때, 이제 나갈 때는 어디에 얼마 써야 되는 거니까 선택의 정치가 특정 지어지겠죠. 그 다음, 예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면 함부로 써서는 안 돼. 마음대로 쓰면 균형이 안 되죠.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쿠팡에 소비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제약 조건의 정치가 흐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집행할 때는 내가 쓸 때는 분명히 어떤 정치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의 정치가 특징을 갖는다. 그 다음 예산 과정의 흐름에서는 예산 과정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또는 누가 참여하는가는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하면 다중합리성 이론은 정리하면 예산은 여러 과정들 중을 따로따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할 때, 그 다음 뭐 할 때, 결산할 때 완전히 합리주의로 비시 분석을 해서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은 여기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가할지 모르지만 여기 할 때는 달라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총체주의나 뭐 이를테면 점쟁주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렇죠? 만약에 세입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비시 분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자 세율 우리 잡아 몇 억 이상 벌면 40% 세율을 물는단 말이야. 이를테면 연봉이 5억이다 그러면 2억 얼마는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세금으로 내라 그럴 때 어떻게 그냥 그러면 비시 분석으로 한다면 경제적 합리성으로 한다면 그 사람 본 만큼 내는 게 아니라 뭐 정해진 대로 내야 되겠죠. 세율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훨씬 세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더 많이 걷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설득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뭘로 해야 돼?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 설득이 되겠어? 왜 내가 더 많이 내야 돼? 똑같이 해야지. 설득이 잘 안 되죠. 내가 더 고생했거든?
내가 더 많이 벌면 왜 내가 더 많이 벌어? 더 내? 이렇게 되는 거. 그럴 때는 설득의 흐름을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선생님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하는지 좀 알겠어? 이게 네 가지 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결정 이론은 예산을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왜 A가 아니라 B로 우리가 예산을 쓰느냐? 그렇죠? 또는 그랬더니 합리주의는 A보다는 B가 더 합리적인 거야. A 똑같이 10억 드는데 여기는 효과가 25이고 여기는 35. 그래서 B를 선택하는 거야. 이게 합리주의라면, 총체주의는 아마 지난번도 자, 우리가 A보다는 지난번도 어떤 B의 방법으로 썼는데 B의 방법이 익숙하고, 그렇죠? 또 이 B의 방법이 익숙한 거고 합의도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잘 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의 방법을 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 여기 봐봐요. 자, 총체주의. 맨날 B 방법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B나 조금 향상된 B 다시나 B2를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D 방법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건 단절적 균형이다. B가 이제 도저히 안 맞으니까 갑자기 뭐 한다? 새로운 것을 쓰게 된다. 이게 단절적 균형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었어요? 항상 쓰다가 뭐가 일어난다? 단절이 일어나고 그 뒤에는 또 점진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바꿨다가 다시. 우리가 그래서 고생물에게서 지구 환경에 잘 맞게 그 환경에 맞다가 환경이 확 변하니까 어때? 그 생물이 끝나고 다시 아주 새로운 게 나왔다가 그것도 쭉 진부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다가 왜 A를 합리주의 같이 딱 합리성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리성, 여기는 경제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말 그대로 점쟁주의, 정치 합리성도 고려하고 또 기술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법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무엇에 따라서 이거 할 때는 예산을 결정할 때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할 때, 그다음 이 세금 거둘 때는 정치 합리성이 좀 잘 작동하고 세금을 또 이렇게 배분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제적 합리성이 주로 작동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집행할 때는 실제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적 합리성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리성이 작용한다. 무슨 결정이론? 다중 합리성.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이 합리주의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이. 거기 앞에 다시 넘어가 보면, 자, 슈케 66번 보니까 슈케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지출 관리의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주로 무엇에 입각해서?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총체주의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자, 거기 표로도 나왔는데 나번에 있어서 희소성의 유형과 예산 제도와 관계, 다음 다번에 공공지출의 새로운 규율,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조금 나오는 편이야. 자, 선생님 그거 표로 한번 볼까요?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의 중점, 완화된 희소성이라는 것은 아직은 좀 자원의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네 가지 희소성이야. 완화된 희소성, 만성적 희소성, 갑자기 희소하게 돼버린 거야. 그다음 총체적, 전체가 그냥 희소해.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완화된 희소성은 돈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존재해. 지금 여유가 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사업 플러스 증가분, 신규 사업까지도 추진하죠. 그래서 사업 개발과 합리적 기획에 관심을 가져. 무조건
어떻게 잘 계획해서 잘 처리할 것인가, 함정 자원 배분할 것인가 관심을 갖다가 만성적 희소성이 닥쳤어. 이제 돈이 상당히 없어. 희소해. 그럴 때는 계속 사업하고 증가분만 가능하고 신규 사업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주로 제로 베이스 버제팅 사용해서 감축하려고 한단 말이야. 위에는 PPB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 관리 효율을 통한 낭비색을 추구한다. 아예 이제 급한 희소성 거의 없어. 그것도 돈이 없어졌는데 급하게 없어졌어. 그럴 때는 뭘 추구한다? 계속 사업만 가능해. 어떤 건 이제 못해. 증가분 안 돼. 신규 사업 안 돼. 그 다음 완전히 돈 없어 이제. 그러면 새 계속 사업도 이제 불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이 잘못 처리해서 지금 레고랜드에 2,050억을 다 갚아야 돼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뭐가 없어? 돈이 없는 상태죠.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돈이 있으면 급한 희소성, 급성 희소성이 되겠죠.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제 증가분 같은 것들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신규 사업 하려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겠죠. 근데 상황이 더 심각해 보니까 완전히 총체적 희소성이 뭐 다른 데 할 돈도 거의 없어. 이거 갖고 나면 거의 돈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거기? 계속 사업 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 증가분, 당연히 신규 사업 다 못하죠. 예산도 어떤 예산으로 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산도 중요한데 그 제일 밑에는 회피형 예산 운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통제 관리도 무의미하죠. 급한 희소성 완전히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짤 수밖에 없겠고, 자 계속 사업만 가능하고 기획할 필요 있어 없어? 뭘 새로운 걸 해야 기획을 하지, 그쵸? 예산 기획이 완전히 중단됐다. 관리 효율을 재강조하고 이제 만성적 희소성이야, 그쵸? 그럴 때는 아까 계속 사업하되 새로운 사업은 염도 못 내고 그냥 증가분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자 지난번에도 자 봐봐요. 1,000억이었는데 뭐 2,000억인데 이번에도 2,000억이야. 그럼 새로운 사업 할 수 있어 없어? 기존의 사업 중에서 아주 우선순위부터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완전 0으로 제로 베이스로 놓고 나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만성적 희소성이라고 부르고 뭘 사용해요? 제로 베이스 버제팅을 쓰겠죠. 그런데 이거 2,500 정도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 500억 정도 여유가 있어. 그럼 신규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럴 때 우리가 완화된 희소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공공지출과 새로운 규율에서 총량적 재정 규율은 거시적, 가형적 관점에서 예산 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걸 말하고, 전체의 재정 규율, 총량적. 배분적 효율성은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재정 부분 간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 예산 배분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부분 간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눠줄 때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어느 부서 이렇게 나눠줬죠. 이럴 때는 배분적 효율성이고, 실제로 이제 나눠진 거 속에서 과별, 그 조직에서 무슨 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보다 거기 자 운영상 효율성이야. 그래서 기술적 이나 생산성 효율성 관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이 부분 간 효율이라면 운영상의 효율은 부분 내 효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조직 내부에서의 효율성을 이야기한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 운영상 효율성이라고 그런다. 자, 좋습니다. 모호성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한번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한두 문제 쌤 인정하기 전에 풀고 모호성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봐. 77페이지 1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외워야 될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다중합리성 예상 모형은 근간이 되는 두 모형과 모형의
모형 중인데 A 빼버리고 모형 중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맞죠? 루빈 앞으로 한번 가봐. 앞으로 가서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보면 세입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라 그랬었어요? 무슨 정치라 그랬어요? 세입 단계에서 설득의 정치. 그쵸? 세출 단계에서는 자 우리가 세입 세출 쭉 나왔잖아. 그쵸? 세입 세출 균형 집행 이런 거 쭉 나왔는데 세입 단계에서는 선택의 정치라고 그랬죠. 그다음 균형 단계에서는 제약 조건, 예상 집행에서는 책임성, 예상 과정에서는 참여, 누가 참여하는가 있죠. 자, 2번 다중합리성 예산 모형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 중 킹던의 의제 설정 모형은 정책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다중합리성 예산 모형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 중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5가지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 서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완전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쭉 흘러갈 때. 우리가 쌤 봐봐. 예산을 뭐 하는 거, 세금을 걷는 거하고 예산을 짜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하고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느슨하게 연결돼. 4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4번. 책임성 정치적 책임의 정치는 뭐였어? 집행이었죠. 자, 다시 루브네에서 다른 거 놓고 루브네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예산 균형 흐름이 아니라 집행의 흐름이죠.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알렌 슈크의 자원의 일소성과 예산제도의 완화된 일소성에서는 사회개발에 역점을 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알렌 슈크의 자원의 일소성과 예산제도의 만성적입니다. 예산은 주로 관리의 개선보다는 지출 통제, 관리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 그랬죠. 안 보면 한번 앞에서 같이 봐요. 관리의 개선이라고 그랬죠.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의 총체적 희소성에서는 총체적 희소성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고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쓸 것도 없어. 그럴 때는 회피형 예산이라고 그랬죠. 다음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 중 총체적 희소성은 가용 자원인 정부의 계속 사업을 자가 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뭔가 빠졌죠? 그렇죠? 8번이 뭔가 빠졌네요. 어쨌든 거기는 맞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6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계획예산 제도와 연기준 예산제도는 대표적인 총체주의적 예산제도. 이거 맞죠? 총체적인 예산 이론은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은 뭐라 그랬어? 정치적 타협, 점쟁주의라고 그랬죠. 총체적 예산 이론은 예산의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맞고, 총체적 예산 이론은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향한다. 맞죠? 점쟁주의 예산 결정은 현상 유지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맞죠? 점진주의 예산 결정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리가 있다. 맞죠? 점진주의 예산 결정은 다수의 참여자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정적 과정을 중시하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다수의 참여자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은 까지는 점진주의하고 똑같죠. 근데 통한 합리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정적 과정을 중시하는, 이건
지금 완전히 뭐가 돼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뭐가 틀렸냐면 점증주의 예산 결정은 다수의 참여자와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중간을 빼버리고. 자, 16. 점진주의적 예산 결정은 긴축 재정 시 예산 정책을 잘 설명해 주고. 그렇다고 그랬죠. 계획예산 제도 연기준 예산, 아까 계획예산 제도 연기준 예산은 총체주의라고 그랬죠. 점증주의 예산 결정은 행정계획과 시기에는 소극적 측면에서는 저항 혹은 관료병리에 평가될 수 있다. 점증주의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점증주의 예산 결정은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감성을 갖는다. 맞죠? 점진주의 예산 결정 이론에서 관계의 규칙성, 외부의 요인의 영향 결여,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등이 예산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한 개 틀렸네. 우리가 점증주의 할 때는 예산 결정 관계가 규칙적이거나 규칙적이면 좀씩밖에 못 바꾸잖아. 외부 영향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자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 삼각연대 세워서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라는 건 우리가 통일의 원칙에서는 특별하게 기금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합의가 돼야 안 돼. 일반회계야 뭐뭐 씁자 합의가 되겠지만 이건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는 점증주의가 점증주의적 결정이 나타나기 어렵다. (21) 점진주의 예산 방식은 예산의 배정이 불안정하여 예산 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선생님, 조금 바꾼데 뭘 예산 투쟁이 격화돼? 그쵸? 자, 이런 건 봐봐요. 이번 같이 완전히 이를테면 어떤 부서 걸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버린다. 완전 합리주의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씩 바꾼데 격화될 리가 없겠죠? 자, 자원의 함적 배분을 중요한 총체주의 예산 대표적인 예는 계획예산과 연기준 예산이다. 이건 맞고. 자, 총체주의 예산은 합리적 모형을 적용해 계획 기능이 강화되므로 직권을 처리할 위험이 있다. 이것도 맞고. 점증주의 예산은 협상과 타협에 맞죠? 예산 통일의 원칙이 지켜진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하지 않으며 그 외에 특별하게나 목적세 영역에서 점증주의가 예산 통일의 원칙이 지켜지면 점증주의가 타당하죠. 그러니까 예산 통일의 원칙은 일반 회계로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걸 할 수 없는 게 예산의 통일성의 원칙이니까. 그럴 때는 합의할 수 있겠죠. 근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건 합의할 사항이 돼야 안 돼. 이거 딴 데 씁시다. 이거 안 되잖아. 합의될 수가 없겠죠. 똑같은 문제가 두 개 점 바꿔줘서 나온 거야. 그래서 26번 예산 결정의 점진주의적 접근의 장점은 혁상과 타협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을 조정 합의하는 데 유리하다. 이거 맞죠? 27번 예산 결정의 점진주의적 방법 장점은 지출대하는 탐색과 분석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 어때? 조금씩만 바꾼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 대안을 탐색해서 조금만 탐색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예산 결정의 점진주의 접근 방법의 장점은 예산 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산 과정의 예측과 당연히 점진주의 하면 다음에도 이 정도 하겠네요. 예측할 수 있겠죠. 예산 결정의 점진주의적 접근 방법의 장점은 예산 과정의 권력 중심을 입법기관에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아까 입법기관에서 어떤 거 할 건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으니까 합의할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하면 입법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산 결정을 점진주의적 접근 방법 장점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없다고 그랬어. 우리가 경기가 급격하게 변하면 점진주의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다음 31번. 이렇게 많네. 이때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31번부터.